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발표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785명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700명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어요. 예, 좀 이게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3차 유행이라고 하는 지난 12월 달에 보면 최고치가 12월 24일에 1241명이었었는데요. 예. 사실은 2, 3월 때는 2개월 정도에 300~400명이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억제가 되지 않고 즉 한 200명대까지만 억제가 되었어도 좋은데 계속 이 상황에 있다가 지금은 700명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이거든요. 예. 이게 완만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좀 급격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요.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갑자기 1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가 30%, 29%까지니까 거의 30% 육박하고 있고요. 감염 재생산 수도 1.1, 수도권 선별 검사소에도 120명이나 나오고 있는 데다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이 부산이 44명, 울산이 50명, 경남이 52명인데요.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이 변이주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이 언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난번에 그 3차 유행과 다른 부분은 오늘 위중증 환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사망은 1명이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이 합쳐서 봐야 됩니다. 위중증 환자가 보통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거의 지금 한 자리 숫자 10명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700~800명이나 나오는 환자에 비해서는 계속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모 수가 커지게 되니까 치명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치명률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1.53%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의료체제는 감당 가능할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역학조사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역학조사가 늦어지게 되면은 접촉자 격리가 잘 늦어지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은 또한 의료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안심할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폭발적인 증가 상황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이 기준 라인, 베이스 라인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적하셨던 것처럼 3차 대유행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평균 약 1,3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하루 평균 1,300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1,300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의료 체제 자체는 역량이 될지 몰라도 이 상황에서 순식간에 더블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실제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3.3%에서 1.6%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2월 26일부터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들의 고위험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접종을 지금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미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계속 본격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집단 발생이 굉장히 규모가 적어졌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가 늘어나더라도 목표는 이 1,300명이라는 이 수준이 6월 말까지만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6월 말까지 1,200만 명을 만약 접종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아마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환자 수보다는 오히려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서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 1,300명이라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 즉 임계점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000명부터는 방역 통제를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 1,000명 수준에서 5,000명 가는 것이 2, 3주도 안 걸렸거든요. 그래요. 이 상황이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변이주입이라는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변이주들이 나오고 있고 이들의 전파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방역 수준으로서는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마지막 터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경북에서는 10만 이하의 군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군 지역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그러니까 5인 이상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게 개편한다고 해요. 문제 없을까요? 뭐 불안하시게 생각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일부 지역이지만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 2월 3월 달에 대구의 신천지 그렇죠. 이거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방역들을 굉장히 열심히들 해서 환자 수도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사실 인구 밀도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하는 그 1단계 억제 단계라고 하는데 10만 명당 0.7명 이하 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이 뭐 방역 수칙이라는 게 없어요. 예. 이 1단계에서는 이게 예. 억제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경북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또 즉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363명 이하로 내려가는 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한 700명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 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3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 숫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 자율적으로 하면서 책임을 묻는 이 상황을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걸 시험해보는 건 시범으로는 적절한 시기라고는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런 방역 통제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좀 갑자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1단계에서는 없는 8인까지만 모이게 하는 그 2단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9인 예. 이상 모임 금지는 적용을 하고 또 이 6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것이 1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제는 이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인 이상 9인 이상 모임 금지가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예. 6제곱미터라는 거리두기를 하는 것, 이 두 개로 한번 해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주일 동안 해보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단계로서는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개편안을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시행을 못 해봤던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북 지역에 이제 군 단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는 건데, 글쎄요. 지금 뭐 경북의 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사실 또 환자 발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많지도 않고 인구 밀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네.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고요.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가려고 벌써 연초부터 준비를 다 했고, 그렇죠. 2월, 3월 정도에 한 적어도 300명, 200명대까지만 내려갔어도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그때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는 지금 뭐 결과론적이지만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이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연말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방역이라는 예. 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 단계에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은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이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 방역의 경계감이 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여서 좀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많이 늦춰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경우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드물게 지금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좀 살펴보면은 4월 14일 날 전원 56명이 5명이 종사원이고 51명이 노인들인데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접종을 받은 것은 4월 19일이에요. 그런데 4월 21일 날 80대 노인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19일 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21일 날은 아직 면역이 생기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후에 36명이 집단 발생이 됐고 더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19일 날 예방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방역 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그 실내 안에서 매일 보던 사람들이니까 이 수칙이 준수가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예방접종까지 맞았으니까 안심할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즉 4월 14일에서부터 19일 사이에 감염되었을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집단 발생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감염된 환자들이 벌써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키고서 그다음에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좀 잘 지켰으면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1차 접종하고 그 며칠 후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4일 정도, 2주간은 충분히 그 기간을 잘 지내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던 게 이번에 집단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동안 군대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는데 말이죠. 해군의 상륙함에서 승조원 33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죠. 근데 이게 우려했던 일이 나타난 것인데요. 뭐 전에 작년에 일본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같은 데에서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군 함정이라는 이 구조는 그런 프린세스 호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좁고 접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굉장히 좁죠. 이분들이 주무시는 데도 굉장히 좁은 환경이고 서로 거의 맞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에 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일단 한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같이 생활하는 한 며칠 안에 전부가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33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나머지 인원 승조원들을 배에다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 지금 평택기지에 입항해갖고 있거든요. 그 이함대에 육지에 상륙을 시켜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배 함정 안에서의 같이 생활한다면 아무리 적은 인원이 생활을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그 안에서 만약에 양성인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나타난다면은 그 여러 사람들이 더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우리가 꼭 함정이라는 배라는 조건은 배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던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하는데 그것을 배에서 하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계속 문제가 지적됐었죠, 그런 거는. 그건 계속 지적됐던 것이 일본에서의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는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다 배달도 해야 되고 배달이라는 의미는 음식을 다 섭취를 해야 되고 식사를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함대 기지는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병원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고 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지금 배 안에 있다는 것은 불안한 데다가 배 안에 그 밀폐된 환경에 계속 있다는 것은 아무리 그 안에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현재 지금 음성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14일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33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강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14일 안에서 확진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애주면서 이 병사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주는 것이 훨씬 좋겠죠. 어제 뭐 785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요즘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30% 가까이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역학조사의 한계와 함께 광범위하게 지금 환자들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학조사라는 것이 그 30%의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들은 찾아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임시 선별 검사 수만 봐도 오늘도 120명이 나왔거든요. 거의 120명, 130명씩 나오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거의 25%, 30%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무증상이면서 감염 경로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통제 안에 없는 환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예. 그만큼 방역 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다중 이용 시설을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개인 간의 접촉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 통제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뜻하기는 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30%라는 것을 다 찾아내면서 나머지 방역 통제가 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이 K방역이라는 게 제일 기본은 일단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격리를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30%는 그거 격리를 감염 경로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접촉자를 다 찾아내서 자가 격리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희망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계가 있겠죠. 1000명이 넘어간다면은 이런 수준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자가검사 키트 지금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요. 어제 이제 식약처가 두 종류에 대해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냈습니다. 이제 곧 약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예, 보조적이라는 수단이라는 의미는 유증상자일 때는 굉장히 높은 확진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무증상인 경우 특히 초기에 감염되면서 시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PCR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 PCR이 100%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감염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PCR은 증폭을 하기 때문에 확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게 사실 좀 상당히 좀 불편해 보여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어떤 예. 부분이냐 하면은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예. 10,000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내일도 음성일 수가 없는 것이 계속 이 진단은 계속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10,000원 주고 하고 내일 10,000원 주고 20,000원 한다면은 이 금액 자체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렇네요. 그냥 우리나라 경우는 아침만 되면은 보건소 가갖고 무료로 신속하게 진단받고 그날 저녁이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사실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직장인 경우 콜센터라든지 대규모 작업장이라든지 예. 또는 학교 안에서도 좀 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접촉이 많은 이런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같은 데는 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는 것은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대규모 집단 발생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전부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계속 생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주기적으로 또는 전부를 할 것도 아니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진단을 받게 하면은 충분히 이런 못 찾아내는 환자들 특히 집단 발생들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검사 방법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결과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에서는 신속 분자 검사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신속 검사 키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단하는데 면역 진단이라는 방법은 항체를 이용해 갖고서 항원 항체가 바로 반응을 하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서울대에서 하겠다는 방법은 이건 분자 진단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RNA를 일단은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진단을 하겠다는 뜻인데 다만 우리가 지금 7, 8시간 걸리는 이 진단 시간을 이 PCR 반응 시간을 좀 더 짧게 하면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건 개인이 한다기보다 학교라는 특징이 있고 서울대학은 뭐 연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되어 있고 기재들도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사실 좋은 시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대규모 학교 같은 데에서는 한번 적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분자 진단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 경우는 한두 시간이면 될 수 있다고 한두 하고 시간 정도? 분자 진단인 경우에 있어서도 램프 PC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65도씨에서 한 10분 정도의 반응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마 서울대 방법은 이 램프 PCR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리얼타임 PCR도 시간을 더 빨리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대규모 많은 양이 아닌 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역당국에서 한번 도입도 검토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